타락, 과오와 태만. 이 장에서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타락은 전적으로 거짓과 관련이 있고, 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과 관련이 있다. 엄격한 논리학자들은 자기 기만이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들은 한 사람이 어떤 것과 그 반대의 것을 동시에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논리학자는 심리학자가 아니며 그들 자신에게도 때로는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고려하지 못하는 게 분명하다. 문제는 또 있다. 믿음에 관해 이야기할 때 믿는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고 동시에 그가 무슨 의미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나는 오늘은 이것을 믿고 내일은 저것을 믿을 수 있으며 잠깐씩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지내기도 한다. 또한 학부생들의 과제를 읽다 보면 한 단락에서 내세운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다음 단락에서 하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목격한다. 이론상 자기 기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은 부지기수다. 정신분석학자들은 프로이트의 방식을 따라 자기 기만의 메커니즘을 두루 탐구했다. 프로이트는 많은 정신병이 억압 때문에 발생한다고 믿었다. 억압은 일종의 자기 기만이다. 프로이트가 보기에 트라우마를 주는 사건에 관한 기억은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려나고 그곳에서 시끄러운 유령처럼 소란을 피우고 문제를 일으킨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인간의 성격은 헐겁고 파편화된 마음들의 불협화음이다. 때로 그 마음들은 서로 충돌하거나 심지어 소통을 거부한다. 이 주장은 적어도 한 가지 측면에서 분명 참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즉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잠시 생각하면서 다른 가능한 행동이나 사건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생각과 행동에 이런 해리가 없다면 추상적 사고는 아예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건 괜찮지만 어떤 것을 믿는다고 장담한 다음에 사실은 다른 걸 믿는 듯이 행동하는 건 좋지 않다. 그런 행동은 일종의 거짓이고 성격 분열이며 존재 양식의 모순이다. 심지어 이름도 붙어 있다. 본인이 주장하는 믿음과 다르거나 반대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몇몇 현대 철학자는 수행 모순이라고 부른다. 내 식대로 부르면 무언의 거짓말이다. 모순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 믿음을 동시에 수행하려다 애석하게도 그런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역설에 부딪힌다. 프로이트는 억압과 유사한 현상들을 모아 긴 목록을 만들고 거기에 방어 기제라는 이름을 붙였다. 가령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부인, 반동, 형성, 치환, 동일화, 합리화, 주지화, 승화, 투사, 이다. 프로이트는 거짓에 관한 뛰어난 철학자였다. 그는 부정적과 정신병의 관계를 거침없이 지적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의 자기기만 이론에는 두 가지 큰 오류가 있다. 첫 번째 오류는 태만의 죄 역시 위에서 말한 억압의 일종인 과거의 죄와 똑같이 또는 그 이상으로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은 되게 소극적으로 좋은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믿는다. 아마 그 이유는 태만의 죄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하지 않는 좋은 일들이 항상 있다. 그럼에도 고의적인 외면은 무서운 것을 적극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경우 보다 더 쉽게 합리화되고 더 심각한 재앙을 부를 때가 있다. 고의적인 외면은 알아낼 능력이 충분하지만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탐사를 중단하는 것이다. 홍보 전문가들은 스스로 만드는 이 무지를 가장 병적인 지적 합리화라는 뜻에서 그럴듯한 부인이라 부른다. 고의적인 외면은 종종 명백한 범죄가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장인데 경리부장이 장부를 조작하고 있다고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침대 밑에 괴물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거기를 살펴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니다. 두 번째 오류는 경험한 것은 이해된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 가정에 따라 비디오 기록처럼 과거를 정확히 담은 기억의 흔적이 마음속 어디엔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만일
우리의 경험이 단지 감각을 통해 사실적이고 자명한 사건들만 전달받아 그에 대해 생각하고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프로이트의 가정은 합당할 수 있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트라우마를 초래하는 충격적인 경험은 정확히 기억될 것이고, 심지어 그 경험이 너무도 끔찍해 무의식적 메커니즘에 의해 관심 밖으로 밀려났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과 우리가 그 현실을 처리하는 과정은 둘 다 프로이트가 가정한 것처럼 그렇게 객관적이지도 않고 선명하게 표현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내나 남편에게 몇 달 동안 무시당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때 당신의 아내나 남편이 울타리에 기대 서서 매력적인 이웃과 친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렇게 희한하고 신기하고 곤란하고 심지어 트라우마를 초래하는 경험은 먼저 지각하고 그런 뒤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런 뒤 어떤 감정이나 동기를 느끼고 그런 뒤 행동에 돌입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대신에 그 사건은 법칙 1과 2에서 논의한 다음의 내용과 비슷하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밑에서부터 처리한다. 우리가 마주치는 것은 정보의 그릇, 말하자면 중요성을 결코 자명하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 용기들이다. 따라서 당신의 배우자가 이웃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당신은 다음과 같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냉철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난 몇 달 동안 배우자에게 무시당해 밤마다 꽤 외롭고 비참했어.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때문에 항상 짜증나고 고통스러웠어. 이젠 저 사람이 대놓고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네. 최근에 나에겐 거의 관심도 주지 않더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저렇게 친근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보다는 거부당할 때마다 마음속에 조금씩 쌓여온 분노, 슬픈 외로움이 마침내 만수위를 넘어 밖으로 흘러넘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부정적인 감정이 갑자기 분출한다고 해서 당신이 마침내 그 수위를 충분히 의식하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아마 당신은 좌절감이 점차 쌓이다가 마침내 참을 수 없이 짜증이 나고 삶이 불행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 원인을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 가능성은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어쩌면 당신은 무시당하고 있던 게 아닐 수 있다. 실은 직장에서 곤란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전반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졌을지 모른다. 그 결과 당신은 집에서 배우자의 아주 작은 거부 신호에도 민감해질 수 있다. 심지어 그 거부가 상상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밝혀야 할 것은 왜 남편이나 아내가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는가가 아니라 당신의 상사나 또는 동료, 경력과 관련하여 무엇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가다. 그걸 밝혀야 당신을 괴롭고 예민하고 아프게 하는 증상으로부터 불안의 진짜 원인을 분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주 애매하다. 어쩌면 당신은 정말로 무시당하고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그 무시는 불륜이 임박했다는 징조이자 이혼이 머지 않았다는 신호일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둘 다에게 심각한 문제다. 당신이 불쾌한 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당신은 직장이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할 수 있다. 이는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은 워낙 복잡해서 좀처럼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 가령 실패한 이혼, 결혼, 양육권 분쟁에서 제시되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생각해보자. 그 답은 너무 복잡해서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종종 법원의 판단과 다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심지어 당사자들은 법원의 판단조차 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믿기도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별개의 객관적인 사실들로 단순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건의 의미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문제의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맥락의 많은 부분을 인지하거나 고려하지 못한다. 아내가 오늘 나에게 한 말의 의미는 그동안 우리 둘이 주고받은 모든 말, 함께한 모든 일, 함께 상상한 모든 내용에 달려있다. 심지어 이것만으로는 복잡성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모가 장인을 대했던 방식, 더 나아가 그 문화에서 인정하는 남녀 관계가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 그런 이유로 부부싸움은 종종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특히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소통 방식이 없을 때는
통제불능이 되고 만다. 한 문제가 더 깊은 문제로 이어지고 또다시 더 깊은 문제로 이어지는 까닭에 접시 크기로 시작된 다툼이 이 결혼을 끝내는 게 좋을지 아닐지를 판가름하는 전면전으로 확대된다. 그렇게 작은 구멍에도 발을 잘못 들이면 추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위험하더라도 말하는 편이 나은 순간에도 문제는 안개 속에 묻힌다.